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궁구 청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세월호 광장에 여러 가지 천막들이 있었는데요. 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저도 오늘 처음으로 나와봤는데요. 예, 이런 모습으로 예, 여기 이제 분향소가 있고요. 분향소에 오시면 이 유족분들하고 전국 그 민주동문회가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분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세월호 관련 저쪽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광화문 천막 카페도 있네요. 예. 그리고 세월호 상황실이 있고요. 노란 리본 공작소라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2016 나눔 캠페인 표지판까지 붙어 있네요. 지금 이곳 분위기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누울까? 무거운가 보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 좀, 이제 빠듯하다. 자, 잠시 후 이곳 광화문에서요, 304, 예, 304 문학회라는, 예, 단체에서, 304 문화제를 한답니다. 304가 뭐냐? 예, 그랬더니, 세월호에서 희생된 희생사 숫자 304명을 의미하는 304 문학회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잠시 후 3시부터 이곳 이순신동상 앞에서 문화제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저는 이제 짧게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낮 12시경에 뉴스 나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예. 오늘 낮 12시부터 지금 일제히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 다음 주 토요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을 예정인 전동 주최 민중 총궐기 대회를 경찰이 불허하겠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허한다는 사람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면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이 불허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 그러면 이제 불허면 오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입니까? 예,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 물론 이 헌법을 수호하기로 찰떡같이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아갖고 당황스럽지만, 예, 우리나라는 박근혜는 인정하지 않지만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국민에게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회 시위가 다중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집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불법적이거나 이 폭력적인 그런 집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예, 그런 이제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라면은 우리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집회를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진하겠다라고 경찰에다 신고만 하면 경찰은 이들의 집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평일날 여기 그 미국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에는 우리나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 공간에서 평일에 외국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간에
예, 평일 외교 공관의 업무 시간이 아닐 때에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도 집회라는 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거, 예,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요. 이제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경찰이 불허한 집회는 불법이다, 이런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불허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허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왜냐?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고제라는 거는 허가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허가제라는 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허가해 주세요, 그게 허가제예요. 그러면 이 허가제에서는 허가 혹은 불허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신고제라고 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너 알고 있어, 던지면 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 혹은 불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제하고 허가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집회를 허가제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허가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집회, 즉 어버이연합이라든가 무슨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가 박근혜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임은 허가해주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모임은 불허해주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 경찰의 이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는 매우 무식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일 전동 주최의 민중 총궐기 대회가 불법이다 이러면서 불허한다라는 개념을 지금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는 거, 이걸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가요? 아니면 11월에 그랬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 만들지도 않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왜 반대부터 하느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를 수십 년 동안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일제의 만행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친일파의 만행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였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그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이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은 그런 역사책으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우리 국정교과서를 탈피하고 검정교과서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다시 역사를 40년 되돌려서 박정희의 유품 국정교과서로 박근혜가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원래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노동법이 개혁되기 전까지는 평생 고용제를 원칙으로 하는 노동자의 근로권이 보장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죽기 직전 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법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노동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무려 18년 가까이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고쳐야 될, 바로잡아야 될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더 노동법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나마 지금 있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들도 완전히 비정규직으로, 더 자를 수 있도록 쉬운 해고, 그리고 지금 정규직의 월급을 쉽게 자를 수 있는 임금 피크제,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민생법안이라고 강아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닭소리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0년 전에 200ml 우유가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 200ml 우유가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우유가 5배로 올랐다라면 역시 쌀도 5배로 올라야 그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쌀은 2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말로 이 걸음값도 안 되는 헐값에 농산물을 넘기고 있고, 이걸 유통업자가 80% 정도의 이익을 얻고 우리 소비자들은 10%의 또 세금을 내고 비싼 값에 농작물을 구입하는 그런 이 서민과 농민들이 죽어가는 잘못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죽어가던 농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 지난 그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 혹은 합리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회에 나온 농민 중 백남기 씨라는 68세 농민을 대한민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물대포를 직사하여, 이 직사는 불법적이었습니다. 이 물대포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물대포가 매우 치명적이고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 관리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관리 규정을 철저히 개무시를 하고 농민 백남기 씨를 향해서 불법적인 물대포 직사를 하는 바람에 현재 농민 백남기 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인, 중국 관광객들이 이 세월호 현장에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검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가이드가 이 개념 있는 가이드이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백남기 선생님은 현재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책임자도 불법적인 물대포 직사로 인한 부상자 백남기 씨를 위로하거나 그 방문해서 상황을 살피거나 이런 또 사과를 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이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인 분이기 때문에 계속 무지막지 비싼 약물로 생명을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데요. 그 병원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꾸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 백남기 씨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전혀 경찰을 위협하는 총기나 창검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무차별적인 물대포 공격을 당하고 심각한 뇌출혈 상태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와서 책임자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백남기 씨의 따님의 눈물 어린 절규가 어제 팩트TV를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잠시 후 이곳 이순신 장군 농장 앞에서 그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304 문학회에서 이 문학 행사를 한다니까 여러분들께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돌아오는 12월 5일에 민중총궐기대회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이 지난 8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속되는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 지금 폭탄처럼 불어나고 있는, 위험이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 그런 분들이 거리로 나와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정권이 제대로 이 상황을 바로잡으라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민중총궐기대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반헌법적인 자세로, 반민주공화국적인 자세로 지금 그 집회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불허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고요. 폭력 집회로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 이 또한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는 물대포에 관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독일에서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한 거, 우리처럼 직사한 것도 아니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물대포를 쏜 게 불법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시위대가 있다라면 그 사람만 잡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집회 전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그게 불법이다. 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라고 착각하면서 40년 전 박정희 독재 시절로 돌아가서 오로지 공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5천만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분노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땐 분노해야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침묵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핏골을 빨아먹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분노할 때입니다.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보여줍시다. 이순신 장군도 우리 편입니다. 예, 지금부터 3시에 시작되는 문화제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아, 잠깐만. 물을 좀 어디서. 야, 혹시 물 좀 부어주십시오. 네. 3시부터 한다 그랬는데 나 때문에 못 하나 봐. 어? 500년 전에 가셔서도 우리 편이야. 괜찮아요? 네. 추울까봐. 어떻게 되지? 또 말미에 유족분들이 방송 오늘 지금 되게 환영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유족분들은 항상 여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것들 되게 두려워하셔요. 그래서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곳에서 유족들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향소를 지키고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들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 유족분들 오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이따가 좀 한번 서보시면 정원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무슨 통계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 미담 같은 거 있는지. 할지요. 그냥 그렇네. 분위기가. 근데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일본인이, 응? 일본인 반한 혐한 감정 시위에 반대하는 일본인이 준 거라서 내가 주머니에 있다 터질까봐 먹는 거지. 상황실에서 확인해가지고 가르쳐줄게요. 땡, 고마워. 유인 아빠도 나와있다고 하고 음. 그리고 참여노무는 뭐 간담회 중이시래요. 둘 중에 한 분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응. 가장 잘 아시기도 하고. 누군 아빠요? 유민 아빠가 저기잖아요. 저 누구야? 그 대변인. 해보자. 없어? 나 버려줄게. 땡큐. 아무나 준비되면 얘기해줘. 자, 잠시 후에.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앞에 우리가 가까이 앉아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번째 304 낭독회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부평을 쓰고 있고요. 이름은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바뀌어도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낭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번째 낭독회를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글을 간략하게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좀 읽으면서 오늘 낭독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4 낭독회에서는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바뀌면 날짜와 달력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4월 16일 근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다시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죠. 12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 생존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고 함께하지 못한 205명의 아이들의 가방과 신발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친구들의 가방과 신발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날, 그리고 그 가방과 신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날, 오늘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4월 16일입니다. 그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의 명예와 존엄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삶과 죽음이 존중과 애도를 통해서 연결될 때 삶이 오롯이 삶일 수 있고 죽음이 온전히 죽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들의 온전한 수습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침몰된 진실이 인양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낭독회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낭독회 첫 번째 순서는 304 낭독회에서 계속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죽은 뒤 지킨 딸의 약속, 아빠와 함께한 하늘여행이라는 부분을 김경희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작가 김경희입니다. 함께 기억하는 여행이 나왔고요. 아빠와 함께한 하늘 여행 낭송하겠습니다. 지나고 나니 가슴을 후비는 기억이 많다. 참되게 살라고 가르쳤더니 다른 사람 구하고 정작 자신은 살지 못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자식을 잃고 보니 죄를 지은 것 같다. 없이 살아도 티 없이 맑았고 엄마 아빠의 속을 헤아렸던 듬직한 딸이었다. 아빠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딸과의 달콤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미지가 나하고 농담을 잘해. 생전에 나랑 팔짱 끼고 들어누워서 아빠 이 다음에 내가 아빠 비행기 태워줄게 했어. 그 말 많이 하잖아.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 한 200번 시신 수습 순서 전까지는 앰뷸런스 타고 올라왔을 거야. 그 뒤부터는 훼손이 많이 돼서 바로바로 올라가야 하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갈 거야. 근데 미지가 나왔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헬리콥터를 딱 탔는데 아유 이 자식이 죽으면서까지 비행기를 태워주는구나. 내가 왜 연관을 거기다 지었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봐봐, 먼저 나왔으면 앰뷸런스 타고 올라왔을 건데 늦게 올라와갖고 헬리콥터 탄 거. 그것도 비행기잖아, 그쵸? 그때 울음이 나더라고. 헬리콥터로 올라오는 동안 내내 난 옆에서 울었어. 와, 이 자식이 죽으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을까? 한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으나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다. 사고는 하나였지만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삶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미지는 남을 구하려다 빠져나오지 못했기에
아빠의 아련함은 때로 진시로 번지기도 했다. 생존자 가족들 보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새끼는 애 구하러 갔다 죽었고 얘는 살아나왔네. 너무 괘씸하잖아. 내 새낀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고, 한편으론 내 새낀 죽었지만 누구는 살았으니 감사한 마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지만 너무 괴로운 거잖아. 내 새끼도 살았으면 여기 있었을 텐데. 누구는 저기 있고 내 새끼는 없어졌는데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나.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와, 이거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야. 너무 힘들어. 미지는 죽은 자의 길을 따라갔다. 서글프게도 이승의 마지막 예식 때조차 부모들은 돈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우리 미지가 안 나와서 체육관에 있을 때 먼저 장례치른 2학년 1반 학부모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났거든요. 장례치른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금액이 얼마까지 들어가더라. 애들 옷 입히는 수위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음식 안치하는 유골함도 제각각이라고 다 얘기해 주더라고. 남겨진 자들은 살아야 했다. 처음엔 전국적인 성원이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유가족들도 지치기 시작했다. 하나 둘 떠난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은 결국 자신들이었다. 서러운 세상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됐다. 다음 이병일 선생님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전영관 선생님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풀썩 꺼져. 감태.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할 게 뒷순수였는데요. 제 순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2달 병원에 누워있다가 지금 탈출을 하는 약속 때문에 또 있고, 춥죠. 이거는 유민 아빠도 여기 있습니다. 이보다 차가운 물속에 있어요. 이 잠시 여기 되게 추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지속하는 힘이 뭘까? 분노는 강력하지만 그렇게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무척 넓은데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도 힘이지만, 의문이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감 낭독하겠습니다. 좀 더듬거리는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감. 몰랐다. 꽃이 서둘러 피는 이유를 몰랐다. 산천이 한삭 고목을 끌어당기고 초목이 추위를 떨치려는 이유를 나는 몰랐다. 벚꽃은 청춘들과 함께 웃느라 흐드러진 거라고 착각했다. 소박하단 진덜레 안색이 안타까움을 무심히 지나쳐 노란 리본 캐나리라도 학교라도 가는 양 제잘거리는 소리를 겉으로 딛고 넘겼다. 몰랐다. 봄이 왜 서둘러는지 몰랐다. 라일락이 제 향기를 바닥에 썰어버리는 까닭을 이제야 안다. 키 작은 철쭉 영산홍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몸부림을 본다. 꽃이라도 만끽하라고 믿을 것 없는 세상이고, 사람이니 꽃처럼 빈 채로 가라고 서둘렀던 거였다. 산천이 미리 알아서 꽃을 보내는 거였다. 낙화야 바람 탓이라도 한다지만 어쩔 거냐. 보여왔다.
소년이 꽃만큼 만바라면 바뀔 거라고 그런 때가 있었다고 장미가 핏빛 이름을 쟁이고 있음을 예감한다. 이유 없이 피는 꽃은 없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민아빠입니다. 책에 있는 대로는 안 할 거고요. 오늘 다른 걸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라는 곳을 48년 동안 한 번을 못 가봤어요. 비행기도 못 타보고 신혼여행도 국내만 돌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민이가 참사를 당하고 올 6월달부터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또 제주도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효니인 것 같아요. 아빠 평생 한번 가보지도 못했던 곳 자주 가게 만들어주는데 가게 됐던 이유는 이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진실이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또 그래서 연대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 또 제주도 강정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참 효녀 덕에 비행기도 많이 타봤습니다. 세상에 슬픈 일로만 너무 가득합니다. 지금 강원범수 강철. 친일 세력을 우상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또 농민들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요. 노동자들은 반값 월급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저희 세월호가 묻혀버릴까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 언론에서 다루질 않죠.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국정화 반대, 노동대학, 청년실업, 농민 생존권 이러한 걸로 싸우고 있지 지금 세월호 가지고 많이 싸우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언론에서 보상 얘기만 많이 나오죠. 보상 받았으니까 그만해라. 하지만 저희는 4월 16일보다 참사 전날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상황 조금 알려드릴게요. 특조위가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이 31%밖에 책정 안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9%로 책정한다고 그래요. 9% 가지고 무슨 진상규명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9%란 예산은 지금까지 정부가 자료 조사한 거 실질 조사 절대 하지 말고 자료 분석만 하라는 뜻입니다. 진실 밝혀지겠습니까? 절대 안 밝혀집니다. 그리고 7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행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첫 대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원 구출이라는 오보를 방송사가 내보냈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잠수 탔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죠.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다 입었다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거의 남의 나라 갔다 왔습니까? 골든타임을 그래서 놓쳤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구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군함 명령을, 군함 무엇인지 알죠? 군함 배를 인양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는데 배를 인양하라는 군함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7시간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명령권을 안 해줬습니다. 해양영향철분장이 책임지고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내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저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안 하냐? 명령을 내려라니까 저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국무총리보다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7시간을 조사하겠다니까 위헌이랍니다. 위헌. 그리고 선체 인양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세월호 참사 직전 또 참사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모든 자료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29초간의 함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삭제해버렸죠. 남아있는 마지막 물증입니다. 세월호는. 그러나 특조위 예산이 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선체 조사 하지 말아라. 정밀 과학 조사 하지 말아라. 0원으로 책정했어요. 저희가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자고. 그러나 안전사회 건설에 예산이 15% 나왔습니다. 8,200만 원. 그렇게 책정한다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8,200만 원 가지고 무슨 안전한 나라 만듭니까? 절대 만들 수 없죠. 특조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조사 활동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방해만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특조위 기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포가 5월 11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특조위 기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조사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힙니다. 세월호는. 사고 책임자 선장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자가 아닌 구조 책임자. 저희가 책임자 처벌 원한다고 했죠. 책임자 처벌은 누가 해야 됐습니까? 123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하나로 다 마무리 짓고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하나입니까? 정부 여당 해수부 또 여당 추천 의원들 5명 이분들은 끝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2년 안에 세월호 진실이 밝혀질까요? 절대 안 밝혀집니다. 10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춥죠? 이보다 더 춥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현실 앞에. 추워도 미래를 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유가족들은 가슴이 더 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읽은 거는 써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오늘 강화문에 나와 있잖아요. 강화문에 나왔으니까 강화문 광장에 대해서 시를 쓴 걸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작년에 단식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었는데 단식 끝나고 와보니까 너무 발길들이 없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움. 나는 사람이 그립다. 나 어릴 적 어머니 품이 그리웠고 나 아비 되어 돈이 그립더니 나 홀로 되어 유민이 유나 품이 그리웠다. 나 유민이 하늘로 시집 보내고 사람이 그립다. 사람이 그립다. 무더운 광화문 끝없던 발길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얀 그리움만 쌓였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나는 사람이 그립다. 강화문에 와서 느낀 점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병일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광화문 지나다니면서 먼저 선배님들이 많이 동참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가장 늦게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뜻깊게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시를 지었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비밀들.
물속에서도 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다. 젖은 얼굴보다 공포가 덥석 나를 받아안는다. 천천히 말을 해보지만 죽지 않을 자신은 있었다. 발끝부터 허리까지, 허리부터 콧등까지 물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나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기억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교과서 한쪽에 너를 좋아한다고 몰래 썼다가 지우지 못한 낙서, 운동화 속에서 내 발바닥에 지형도를 꾹꾹 그리던 돌멩이 조각, 자꾸 뭔가를 깨닫게 하고 자꾸 뭔가를 깨우치려 했던 역사책, 가끔 엉뚱한 곳에 가서 저녁이 녹여먹는 별을 보고 왔던 산책길, 전염병이 목에 여독을 풀 즈음 생각도 없이 비타민을 삼켰던 나, 너를 너무나 좋아해서 몸에서 검은 털이 자랐다고 믿었던 아침, 시퍼렇게 잠긴 물속 새까맣게 몸의 그림자가 빠져나오는 그 무렵,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는 중력으로 마음에 더 그려넣을 것이 없는지 세세한 기억을 이마가 휘어지도록 매만지기도 하였다. 내가 죽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밀들을 들켜버렸기 때문. 누이야, 근사한 농담이 담긴 물건의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 주려무나. 술병 차고 온 아버지, 이제 당신이 듣는 것을 나는 듣지 못하니까 반짝이는 약봉지 멀리 하시고 시끄럽게 사는 법을 익히세요.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 자꾸 꿈속을 밟고 다니는데 그만 오세요. 그때마다 일찍 잠에서 깨면 나는 또 귀를 만지면서 발꿈치 아프도록 어디론가 떠돌아야 해요. 다음은 김은경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겠습니다. 네, 추우시죠? 저는 시를 쓰는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책자를 좀 미리 앉아서 좀 봤는데요. 앞서 시를 낭독했던 이병일 시인의 시나 또 오늘 이렇게 제 옆에 앉은 김근 선배가 낭독하게 되는 김정환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시를 읽고 공감만 해도 참 좋을 텐데 박모 씨에게는 그 공감의 능력, 연민의 마음 요만큼도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면서 힘들고 더 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냉기가 도는 심장을 껴안고 잠이 들었다. 냉기가 도는 심장을 껴안고 잠이 들었다. 창백한 뺨, 낙제생의 분필처럼 동강난 관절은 미련도 없이 굳어가고, 우리는 막 비행을 배운 새처럼 윤기 나는 시간이 깜빡 켜질 때가 있었는데, 수줍고 여린 무순 같은 입술을 오므리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유일한 탈옥수처럼 외치던 때도, 냉기가 흐르는 심장을 껴안고 잠을 청해본다. 꿈에서도 냉기가 흐른다. 이 커다란 속 총성은 꺼지지 않아 아무것도 쉬 잠들지 못하고, 잡고 있던 친구의 살갗은 멍들었다. 기한 지난 약속이 한 꾸러미, 부풀어 오른 입술, 잘 밀봉된 거짓말, 검은 즙 배어나오는 봄, 봄이 한 다발, 피덩이 진 저것은 이미 형체가 없다. 잠속인데도 배가 고파 모멸을 먼저 삼켰다. 옅은 어둠을 밀어내고 점점
더 짙은 어둠이 몰려왔다. 살았니?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을 반복하며 바닷물이 몸을 덮쳤다. 아는 얼굴이 TV에 도배되는 꿈을 오늘도 꾸었다. 삽시간에 죽음이 유행처럼 번졌다. 냉기가 도는 심장을 껴안고 잠이 들었다.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꿈, 해처럼 어여쁜 소년을 만나는 꿈, 시를 쓰는 꿈, 레몬트리 노래하는 꿈,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예.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전석순 소설가께서 다음 낭독 이어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전석순이라고 합니다. 네. 날은 많이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세탁소를 해오신 아버지는 어떤 얼룩이든 자신 있었다. 커피가 묻어도 흙탕물이 튀어도 거침없이 쥐어나갔다. 피가 잔뜩 묻은 옷을 들고 기웃거리던 어린 간호사의 표정도 금세 밝아졌다.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의 목소리엔 힘이 들어갔다. 똥오줌이 묻어도 다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단다. 나는 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눈앞에 아버지의 손이 오르내렸다. 거의 매일 약품에 닿았던 손은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그동안 지어낸 얼룩이 전부 아버지의 손에 옮은 것만 같았다. 언젠가 아버지의 손도 원래대로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어갈 틈도 없이 아버지는 우뚝 멈췄다. 나는 겨우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딱 하나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있지. 돌아선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봤다. 올려다본 아버지의 얼굴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아무리 눈동자를 굴려도 결국 아버지의 얼굴에 닿았다. 나는 아버지가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무엇일지 생각해봤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내키지 않는 고백을 할 때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심지어 옷에 구멍이 뚫려도 짜깁기를 하면 감쪽같지. 하지만 이런 옷은 복구시킬 수가 없어. 어떤 건데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내 앞에 와이셔츠를 펄럭였다. 한쪽에 누렇게 번진 얼룩이 보였다. 얼핏 보면 커피가 묻은 것 같았고 흙탕물이 튄 것도 같았다. 좀 더 들여다보자 어떤 얼룩인지 알 것 같았다. 얼룩이 아니었다. 불에 그슬린 자국은 돌이킬 수 없단다. 그러고 보니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서는 손님의 뒷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한 손엔 다리미 자국이 선명한 와이셔츠나 옆에 앉은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모닥불에 닿는 줄도 몰랐던 면바지를 들고서 이어서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 마음도 그래. 똥오줌이 묻어도 되돌릴 수 있지만 불에 그슬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 나는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이전까지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얼룩을 다 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새겨진 옷을 입은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내 등에 대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보탰다. 아, 지울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 뭔데요? 물에 그슬린 자국. 그해 봄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말했던 물에 그슬린 자국이 떠올랐다. 화면에 잡히는 사람들은 전부 젖어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티셔츠를 입고 몸을 떨고 있었고 젖은 머리가 얼굴에 엉겨붙어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촘촘히 맺힌 물방울은 수건으로 덮어봐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시선은 이내 먼 바다를 향했다. 아직도 흠뻑 젖은 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무도 몇 명이 갇혀있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분명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수록 얼룩은 더 단단하고 깊게 뿌리 내릴 것이었다. 물에 그슬린 옷은 바닷물에 젖은 옷을 두고 하는 얘기였다. 바닷물에 젖으면 염분 때문에 옷에 얼룩이 생겼다. 이 얼룩도 불에 그슬린 자국만큼이나 지우기 어려웠다. 그래서 불에 그슬린 것처럼 물에 그슬렸다는 표현을 썼다. 생존자가 입고 있었던 옷도 금방 얼룩덜룩해졌다. 시신이 인양되었을 때에 얼핏 보이는 발보다 바지에 새겨진 얼룩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았다. 물에 그슬린 것은 옷뿐만이 아닐 것이었다. 똥오줌이 묻어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지만 불에 그슬리면 돌이킬 수 없는 마음도 물에 그슬렸을 것이다. 깊은 얼룩을 마주한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다. 누군가는 얼룩을 모르는 척하라고 했다. 처음부터 거기에 얼룩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얼룩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말라고 쏘아붙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보이지 않도록 얼룩 위에 천을 덧대라고 했다. 그것도 내키지 않으면 옷을 갖다 버리고 새로 사라고. 옷이야 얼마든지 입지 않느냐고. 이어서 누군가는 누구에게나 얼룩이 있으니 그쯤에서 그만하라고도 했다. 거기에 옷 대신 물에 그슬린 마음을 넣어봤다. 마음에 얼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신경 쓰지 마라. 차라리 마음을 갖다 버려라. 누구나 마음에 얼룩이 있으니 그만해라. 말은 일순 날카롭게 버려져 온몸을 휘저었다. 물에 그슬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깊은 무너진 마음을 한 번만 보듬어주고 앞으로 또다시 그을리지 않도록 돌봐주면 그걸로 충분할 것이다. 마음에 얼룩이 졌으니 갖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입으라는 말은 다시 얼룩이 될 뿐이다. 마음을 갖다 버리라는 건 사람이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것은 그을린 것보다 더 깊은 얼룩이다. 아버지는 세탁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을 꺼내놓았다. 세상에 얼룩이 생기지 않는 옷은 없단다. 그건 마치 다치지 않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렸다. 지금도 물에 그슬린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수줍어서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었던, 노래방에 가도 부끄러워 마이크 한번 잡지 않았던 엄마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다.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사방에 번졌다. 목소리마다 한쪽 귀퉁이가 잔뜩 그슬려 있다. 얼룩을 대하는 첫 단계는 그것이 어떤 얼룩인지 아는 것에 있다. 핏자국인지 아니면 잉크가 번진 건지, 얼룩이 면바지에 묻은 건지 아니면 청바지에 묻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지우겠다고 덤비면 얼룩은 더 깊게 번질 뿐이다. 어떤 약품을 쓸지 결정하는 것도, 못 지우겠다고 하는 것도 그 다음의 일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첫 단계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건 얼룩이 아니라고, 얼룩을 모르는 척하라고 하는 건지도, 얼룩이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아버지가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마주할 때마다 꼭 했던 말이 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겨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지워드릴 수 없어 미안합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꼭 해야만 하는 말이었다. 커가면서 꼭 해야만 하는 말을 삼키고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내 남았다. 지난 추석 연휴 광화문 광장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물에 그슬린 목소리가 가득했다. 얼룩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얼룩이 깊은 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말을 가만히 중얼거렸다. 네, 이어서 정세아님의 낭독 계속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정세안입니다.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잠잠, 길상호. 낮과 밤이 등을 맞대고 앉아 서로를 외면하던 날들은 지났다. 계절이 가고 또 지나고 보니 다짐은 그리 단단한 것이 아니었다. 모래를 덮어쓰고 해덩아 시들기도 전에 가슴에 날아둔 나비는 날아가 버렸다. 세월을 사정없이 물어뜯던 파도는 이제 또 잘 길들여진 개가 되어 바다의 상한 발목을 핥고 있었다. 온기도 없는 달이 뜬 밤, 수천 겹 물결을 열고 아픈 이름들이 기포처럼 떠오르기도 했지만 얼굴을 생각해내기도 전에 꺼져버렸다. 명치에 가라앉은 바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는 차가운 밤을 쓰다듬었다. 잠잠해진 꿈속에서 건져낸 나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개처럼 갯내 가득한 진흙만 쌓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박서리 시인님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쓰는 박설입니다. 불행의 총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나날입니다. 아마 불행의 총량이 있다면 지금 아마 최고조가 아닐까. 세상의 불행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엄마, 아빠 미안해 라고 내가 쓸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화 보듯 지켜봤던 그 순간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밀려드는 사나운 물결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제 세상의 언어들은 다 증발해버리고 미안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의 죽음을 다른 유가족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자원봉사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해서 나는 이 세상에 계속해온 참상들을 보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 여전히 전원 구조 자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 하다. 미안한 마음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막. 하늘은 어두워지고 철의 벽은 점점 높아져 가고 어느새 여긴 기울어가는 배 안. 빛이 있어야겠다. 뜨겁고 쨍한 빛이 있어야겠다. 다음은 김근 시인이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근입니다. 제가 오늘 읽게 된 시는 김정환 시인이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다 끝나지 않은 때에 한 문예지에 발표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춥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지옥 무지개 세월호 참사의 말. 김정환. 자식 잃은 부모들 슬픔에 희망이 없다. 슬픔을 모르는 자 더욱 희망이 없다. 죽은 자 아우성으로 더욱 급구 급물살 검은 맹골수로 속 입수 3분
수색 10분, 감압 귀한 17분. 시신 안고 사선 넘는 잠수부 도로에 희망이 없다. 도로를 도로라 하는 자 더욱 희망이 없다. 나라에 국상이 있다. 500년 전 국상이다. 나라가 다 할 때까지 울어야 할 국상이다. 별도의 문상이 평소보다 더 잦았다. 죽은 자가 죽어가는 자를 추모하듯이. 새벽결이 문상이고 죽음의 재탄생이고 나의 안방에 쉰내 가득했다. 죽은 어린이날이 있다. 죽은 어버이날이 있다. 죽은 스승의 날이 있다. 오, 그 밖에. 이러고도 세상이 돌아간다니 우리가 살아있기는 한 건가? 무엇을 했다는 사람들, 무엇을 했다는 희망이 없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다는 희망이 없다. 어른들, 떠돌고 밑도는 만신창이 슬픔에 거덜난 생이 시간보다 영영 더 길밖에 없는 지속의 절망이다. 이들의 죽음이 있다. 이들의 죽음의 뜻이 없다면 살아남은 생에 무슨 뜻이 있을 수 있는가? 살아온 생과 살아갈 생에 무슨 뜻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른의 희망이었던 아이들의 그 아픈 무지개가 있을까? 이딴들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딴들 볼 자격이 있을까? 목숨도 살도 뼈도 없고 집단으로 숨이 끊기던 바닷속 아비규환의 고통을 아주 먼 옛날에 아주 희미한 참혹 정도로 기억하는 어린 홀령들 있다. 본능과 인연과 배운 지식과 쌓은 교양과 지닌 덕목이 자연의 사물들 지닌 것만큼 남았다. 그것이 자신들을 자각하는 골격이자 등장이자 정체였다. 모처럼 시원하군. 바닷속에서 누가 말했다. 몇이 웅성거렸고 바다에 맨 먼저 떠서 그 누가 말했다. 올라와 들. 우린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대. 비가 내리고 그친단들 그들이 비를 타고 올라 공중에 물방울로 떠 있을 수 없다. 바닷속 웅성거림이 충분히 잦아들자 그가 다시 말했다. 올라와 들. 우리가 만드는 무지개가 세상 사람들 보는 무지개래. 그리고 세상 사람들 흘린 눈물이 우리한테 내리는 비래. 그 눈물을 타고 올라가는 건 우리가 올라가야지. 올라와 들. 내가 먼저 누울 테니 내 위로 올라와. 그 말이 보랏빛으로 문들며 바다 위 궁룡이 되었으나 너무 흐려서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타고 둘째가 말했다. 보드랍구나 너는. 맞아. 허리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미끄러지지 않고 한없이 보드랍기만 한, 만져보지 않아도 너무 짜릿했던 그 말이 남색으로 물들며 보라색 궁룡에 얹고 얹혔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꽉 채우고 꽉 채워졌다. 그 둘을 타고 오르며 셋째가 말했다. 다정하구나 너희는. 맞아. 소년과 소녀라는 게 있었지 옛날에. 터질 듯 두근대는 심장이 터지지 않고 따스한 품일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던 나날이 있었어. 그건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버지가 누이와 오빠가 그러니까 가족에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을까? 그 말이 파랑으로 물들며 자칫 하늘 파랑으로 변지려다 가까스로 응축. 얹고 얹히는 그 응축의 포옹이 육체 같았다. 그 셋을 한 걸음에 오르며 넷째가 말했다. 끈끈하구나 너희는. 맞아. 학교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젊은 생명들이 도약하는 미래, 희망의 푸근한 울타리였지. 우리는 그 도약으로 울타리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 바깥 세상 무척이나 신기했지. 그건 도약하는 생명의 희망이 아름다워서였나? 울타리가 포근해서였나? 그 말이 초록으로 문들며 네 번째 국룡으로 얹고 얹혔다. 완벽했고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 넷을 기어오르다 굴러떨어지기를 몇 번 반복하며 내 다섯째가 말했다. 알 수 없어. 그것 말고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울타리 밖은 우리가 나가본 적이 없어. 나갔더라도 나가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으니까.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원망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무엇을 원망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그 말이 노랑으로 문들며 넷에게 마구 엎질러지자 넷이 함께 말했다. 올라가. 우린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대. 다섯째가 계속 흐트러지며 울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왜, 우리가, 왜? 넷이 순서대로 대답했다. 세상 사람들한텐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는 이룰 수 있는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안 가본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는 시작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생명인 것이 우리한테는 죽음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 결코 완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섯째가 색을 추스르며 마침내 노란 국룡으로 얹고 얹혔다. 그 마침내가 마침내 열린 정신 같았다. 각자의 말들이 각자의 색을 더 분명하게 하였으나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 다섯을 성난 파도처럼 덮치며 여섯째가 포효했다. 아니야, 돌아갈 수 있어. 난 돌아갈 거야. 이건 아주 잘못된 거야. 응징이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다섯이 순서대로 여섯째를 달랬다. 그걸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부르게 되었단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실종이라 부르게 되었지. 끝내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지. 가슴에 묻었다 하게 되었지. 슬픔의 힘을 미래라 부르게 되었지. 다섯이 모두 말했다. 우린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대. 그러면 나도 묻혀야겠구나, 너희 가슴에. 여섯째의 그 말이 주황으로 물들었고 물들미 얹음이고 얹춤이었다. 그리고 일곱째, 빨강은 여섯이 각자의 색을 더욱 밝히는 시기고 각자의 색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결과였다. 그 식과 결과가 무지개의 말이고 보임이고 들림이었다.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우리를 위한 도로가 있었어. 그 생각이 무지개의 말이자 보임이자 들림이었다. 자신의 무게를 온전히 벗고 단일로 펼쳐지기 직전 각 국룡의 생각에 무지개 떴다. 해가 맞은편으로 마중 나왔다. 해가 낯익은 동네였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극도 지상에서도 결국은 다른 이들의 생을 화사하게 하기 위해 있는 거겠지. 왜냐하면 참극을 초래한 자들이 결국은 참극의 주인공이고 가장 불쌍한 참극이다. 그것이 가장 낯익은 동네인 태양의 말이자 들림이자 보임이자 봄이었다. 무지개 뜨지 않았다. 옳은 소리도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 5대양 광신도 집단 자살이 이제는 아이들을 집단 살해하고 있다고?
뜬 소문도 진전이 없다. 무지개가 뜨지 않았다. 비명만큼 크고 날카로운 새가 통유리창을 스친다. 소족이 끝나 유속 빨라지고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 퉁퉁 부른 시신 같다. 무지개 뜨지 않았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다름 아닌 나의 영혼을 버리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내가 이리도 지지부진하다. 영혼이 남아있나? 부끄러운 영혼이. 무지개 뜨지 않았다. 박제된 시간 위로 투명한 어깨들이 고개 숙이고 있다. 늦은 남편이, 늦은 아내가, 늦은 아이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무지개 뜨지 않았다. 떴다면 그건 무지개란 비명을 7단계로 질질 끈 가위 눌림이 가위 눌림으로 깨어나는 결정이었나. 무지개 뜨지 않았다. 비가 내렸고 평소가 돌아왔다. 그래야겠지. 그런데 평소가 가장 음란한 포르노 같고 가장 냄새나는 추문 같다. 막연한 죽음, 회색을 배경으로 모든 생이 그래 보였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아있을 것 같았다. 여보, 저기 빠져들어 허우적대고 있는 거냐? 정말? 그럴 것 같고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다름 아닌 나의 다음 아닌 내 몸 안에 온갖 악마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정화가 필요하다는 듯이 무지개 뜨지 않았다. 살아서는 너무 뒤늦었다. 죽음의 등장과 등장인물들만 보인다. 모두의 비명횡사의 뒤늦은 등장이 비명횡사의 뒤늦은 등장을 모른다. 살아있다는 아비규환만 있고 살아있다는 아비규환의 뒤늦은 등장을 모른다.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 이유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뒤늦은 이유들의 뒤늦은 등장을 모른다. 무지개 뜨지 않았다. 10달 품어 낳은 자식인데 며칠 만에 인양을 할 수는 없다. 실종 학생 부모의 절규의 뒤늦은 등장을 알 수가 없다. 무지개 떴다. 여기가 물지옥. 퉁퉁 부른 무지개 떴다. 울보더라. 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울어보자. 울음이 무지개 7빛깔 찾아줄 때까지. 내 이름은 세월호 참사. 울음이 나라의 한 몸일 때까지 울어보자. 무지개 떴다. 여기가 물지옥. 퉁퉁 부른 무지개 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설가 윤희영 선생의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쓰는 윤희영입니다.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저도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많이 춥지만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로 띄우는 편지. 너희가 있는 곳에 아직 가보질 못했어. 지금 이 자리가 나로서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곳까지 발걸음을 한 거란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어. 나는 너희에게 할 말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일 뿐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한 해가 가고 500일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격이라는 말이 어떤 자물쇠로 변해가는 걸 느꼈어. 너희는 배 안에서 그토록 나가고 싶었을 텐데, 누구든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제발 와주기를 그토록 기다렸을 텐데,
물이 아닌 무태서 바보처럼 또 문을 닫아 걸고 스스로 자물쇠를 채운 사람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았어. 몇 번인가 거리에 서 계신 너희 부모님들을 지나친 적이 있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 번은 짧은 편지를 써 건네기도 했어. 사람들이 다 잊었다고, 세상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송구하고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드리려 했는데 역시 눈조차 맞출 수가 없었어. 죄송했어. 죄송하다는 말이 이런 경우엔 얼마나 가벼운지 알면서도 죄송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4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란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면 우리는 나른한 주말 오후에 어린이 놀이터 그네 앞에서 마주쳤을지도 몰라. 너희는 어린 동생이나 조카를 데리고 나는 내 아이를 데리고 한껏 졸린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우리는 어쩌면 같은 버스를 탈 수도 있었을 거야. 아직 버스에서 중심을 못 잡는 아이를 데리고 쩔쩔매는 내게 선뜻 자리를 양보해주는 건 어른들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 같은 고등학생들이었어. 너희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가방은 무겁고 시험 공부하느라 피곤해 지쳤는데도 조그만 아이와 나처럼 서툰 엄마를 보면 얼른 일어나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을까?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게 몇 가지 있단다. 아이들은 단지 아무것도 몰라서 맑고 밝게 웃기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더구나. 반대로 매 순간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음들에 실망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더구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냥 모르는 척한다는 걸 알았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실은 너무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뛰어넘고 다만 어른들보다 한결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것으로 그 실망을 이겨내려 한다는 걸 말이야. 너희가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했을지를 생각해. 설마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계속 믿으려 했을 거야. 기다렸을 거야. 이렇게 끔찍한 우리를 말이야. 너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을지를 생각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고 또 어렵지만 너희는 살았어야 했어. 살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위로를, 다시는 이렇게 놀라게 해드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야 했어. 따뜻한 차를 대접받았어야 했어. 다시는 춥지 않게 따뜻한 모포를 몸에 두르고 너희와 너희 부모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배려와 존중을 받으며 3학년이 되었어야 했어. 졸업을 하고 꽃다발을 받고 한방 웃음을 짓고 대학에 가고 소개팅을 하고 첫 출근을 하고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고 꿈을 이루고 너희 것인 삶의 모든 빛과 향기를 온전히 경험했어야 했어. 이렇게 무참하고 어리석은 나라에서 일지언정 너희가 태어났다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열심히 자라주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희망이었는지 알았어야 했고 들었어야 했어. 설령 슬픔이나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온전히 주어진 너희 몫의 삶을 충분히 살다가 너희 자신의 방식으로 겪었어야 했어. 그럴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해서, 너희를 아직 집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지조차 못해서 나는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여기 서 있구나. 할 수 있는 게 이런 말뿐이라는 게 슬프지만 조금만 더 말해볼게. SNS에 너희들 생일 알림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사진들을 유심히 보곤 해. 너희의 아기 때 모습과 내 아이의 지금은 참 많이 닮았어. 내가 우리 집 꼬마에게 그러는 것처럼 너희 부모님도 매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희를 만지고 쓰다듬으며 하루하루 살아오셨겠지.
어린 너희의 손을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잡고 다니셨겠지. 힘들고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가도 너희의 보드라운 볼 감촉 한 번, 웃음 한 자락이 거뜬히 일어나 또 하루를 사셨겠지. 첫 옹알이 첫 번째로 터져나온 말, 뒤뚱뒤뚱 내딛은 너희의 대경하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의 어떤 부분은 이미 내 아이 안에 있단다. 내 아이도 자라면 너희처럼 농구를 하고 문제집을 풀고 컵라면을 좋아하게 되겠지. 너희가 가끔 그랬듯 친구들과 다퉜다가 눈물 쏙 빼며 화해하고 몰래 숨겨놓고 야한 만화책을 보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고 베이비 로션 향기를 풍기며 사물함에 책들을 집어넣게 되겠지. 내 아이를 보며 너희를 떠올리곤 해. 10번에 9번은 못돼도 4번, 5번쯤은 저절로 떠오른단다. 우리의 시공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그저 자연스레 겹쳐 보이는 거란다. 나는 너의 부모님들의 고통을 감히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아이의 키가 하루하루 커지고 팔다리가 길어지는 한 그 몸에서 너희를 보지 않고 엄마로서 살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아. 너희 부모님들께 이 말만은 해드리고 싶었어. 내가 계속 생각하게 될 거라고. 보이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야. 나와 내 가족은 여기 있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너희는 왜 지금 이곳에 없는지, 그럼에도 모두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되는 이 억울함을 풀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아이가 너희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 살아남은 우리가 이 악과 부조리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상처받아야 할 것에 상처받고 분노에 마땅한 것에 처음처럼 분노할 수 있기를, 다만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해. 이 이상한 세상에서 사람이자 어른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숙제라고, 시험이라고 생각할게. 내 아이가 자라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을 가야 할 때마다,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야 하는 날마다, 너희가 가려 했던 제주도를 언젠가 찾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너희처럼 교복을 맞춰 입은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피하고 싶을 때지만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볼 거란다. 내 아이 몸에 겹쳐진 너희를,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계속 묻고 이야기할게.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들을 거야. 너희가 살았어야 했던 미래에 대한 대답을. 네, 다음에는 윤고은 소설가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쓴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칼바람이 많이 부는데 제가 여기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들 입에서 입김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요. 이 바람 불고 추운 거에 비하면 저희가 말하는 거 그리고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거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이 자리가 좀 소중하고 저도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블랙아웃이라는 글을 읽겠습니다. 지하철에서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 옆자리의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제 엄마에게 묻더군요. 엄마, 이거 고래야? 가라앉는 것이 고래가 아닌 걸 아는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주변이 고요했는데도 아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대답만이 슬프게 들렸죠. 고래가 아니었네. 고래의 숨구멍처럼 뚫려있던 배 안의 창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단전이었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복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4월 16일은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무언가가 함몰되었는데 시계바늘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입니다. 분명 찌그러졌는데 괜찮은 척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잊게 될 거라고 기억의 단전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블랙아웃을 또 다른 블랙아웃으로 돌려막기 하는 세계에서는 쏟아지는 눈물의 양 같은 건 측정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길바닥이 푹 꺼지는 이유, 너무 많이 빠져나간 눈물 때문인 것 같은데요. 기다리다가 바다로 흘러가 버린 그 눈물 말입니다. 다음은 윤한도 선생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선생님 윤한도라고 합니다. 예, 제가 쓴 시가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네요, 또 우네요. 어두운 바닷속 가슴 아픈 시간들,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대들 마음은 언제나 괜찮아요. 웃네요, 또 웃네요. 왜 이리도 천사 같으냐. 깊은 바닷속 그리운 이름들, 눈 감고 읽어보면 그대들 영혼은 언제나 미안해요. 우네요, 또 우네요. 왜 이다지 꽃다울까. 나 그대들 위해 그대들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 아파하지 않았으며 사랑하지도 그렇다고 싸우지도 못했는데 살려주세요, 밝혀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지도 못하고 날뛰는 파도 빤히 바라보면서 우리 어느 누구 하나 뛰어들어 건져주지 못했는데 잘못만, 온통 잘못만 했을 뿐인데 그저 부끄러울 뿐인데 이제 보니 아름답고 착해서 아무 이유 없어라.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둘 곁을 떠나가 어느덧 왕따가 됐구나. 그대들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바닷속 어쩔 수 없이 홀로 깨어 홀로 빛나야 하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품어야 하리, 안아야 하리, 깨물어야 하리. 그러니 우리 아이들 잊지 마세요. 아니요, 저기요, 그러니까요. 제발요,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씹지 좀 말아주세요. 짜고 하는 짓이라고, 돈이나 바란다고. 그러다가 새들이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풀들이 핏대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새들한테 된통 혼날지도 몰라요. 풀들한테 엄청 밟힐지도 몰라요. 저기 동네 박스들한테, 스티로폼들한테 까일지도 몰라요. 까이면 아프잖아요. 열나 서럽잖아요. 우네요, 또 우네요. 저번 날이군요. 그래도 이 나라엔 아름다운 초저녁이 왔답니다. 들으셨나요? 11월 12일 함성 소리를. 수능시험 마지막 사탐을 치고 학교 교문마다 쏟아져 나오던 대한민국 고3들, 막을 수 없는 뜨거운 물결들을. 그 물결 속에 우리 어여쁜 녀석들 함께 있었습니다. 흘렀습니다. 파카잠바 깊숙이 파묻었다 비로소 내민 얼굴들. 덜어는 가름해지고 덜어는 쩔쭉해지고 듬성듬성 수염도 났습니다. 그러나 붉은 볼에 우슌 가득 머금어 여전히 앳될 줄이야, 숙될 줄이야. 얘들아, 정말 고생했다. 이제 모두 모여 밤새도록 한바탕 뛰놀아라. 하늘에서, 땅에서, 일본가에서 그대들 마음껏 빛나라. 싱그러운 웃음으로, 기쁨으로 부디 내 허물 깨끗이 없애주라. 우리 잘못 다 씻어주라. 이어서
극단 해인에서 낭독극 신의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